새벽 3시였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나야.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 지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가쁘고 떨리는 소리였고 감기 걸렸을 때처럼 쉰 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훈아,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한 통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하면 의자 하나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면 눈물이 고였고 한 입 넘기기도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혼자 누우면 더 외로웠습니다. 불 꺼진 천장이 유난히 넓어 보였고 숨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라디오를 켭니다. B- 하고 잡음이 들리고 낯익은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창밖도 바라봤습니다. 이 작고 행복한 순간들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오전에는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 잘 잤어? 뭐 그냥 그렇지. 서로 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귀끝이 시렸습니다. 빨래 널어놓은 옆집에서 비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집 강아지가 컹컹 짖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소한 풍경이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뉴스를 봅니다. 뉴스가 끝나면 전등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넓은 천장이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손주 지훈이가 오는 날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섞고 부침개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풀어넣고 대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반죽을 올리니 이내 치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손주가 온다는 생각에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의 운동화를 덜컥 벗어버리고 요란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프지? 할머니, 부침개 냄새가 벌써 나요. 금방 다 됐다. 어여 손 씻고 와라. 식탁에 앉아 부침개를 먹으며 지훈이는 늘 같은 농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폰 진짜 오래됐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도 잘 되고 튼튼하단다. 지훈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오래된 핸드폰은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소통창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고 서둘러 안경을 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나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지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거칠고 떨렸습니다. 지훈아, 이 시간에 왜 그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친구랑 차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친구가 많이 다쳤어요. 그 말에 다리가 힘이 풀렸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친구 치료비랑 합의금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 순간엔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300만 원만. 아니,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말이 자꾸 바뀌었지만 손주 걱정에 정신이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엄마 아빠한테는요. 알면 실망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금 나가면 되겠니? 네, 빨리요. 할머니 집 앞 삼성 아파트 맞죠? 큰 길 건너 농협으로 가시면 송금하실 수 있어요. 그땐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서둘러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양말도 대충 신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쥐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만 멀리 보였고 신호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할머니, 다 오셨어요? 지금 가는 중이다. 도착하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송금할 때 이름은 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보내세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 말이 이상했지만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손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행 건물로 빠르게 들어갔고 몸과 손발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썰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가 잘 안 눌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빴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전화기 너머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먼저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고 그 순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전화에서 손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대요. 할머니, 조금만 더 보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더냐?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저는 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15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로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근데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경찰서에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분명 이상했지만 그때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지?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요. 할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또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총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아서 의자에 앉아 한참을 못 일어났습니다. 폰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는 이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 남겨진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축축했었고 창밖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8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작처럼 놀라서 받았습니다. 딸 미영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지훈이는 괜찮지? 어제 무슨 일 없었지? 딸이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이요? 지훈이 아직 자고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집에서 잤다고? 네, 엄마 지금 옆방에서 자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어떡하니? 내가 어제 새벽에 속아서 큰 돈을 송금했다. 딸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고 곧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급히 열렸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눈물 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안은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몇 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내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미 송금된 돈이라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직원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면 일부는 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출이 끝났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햇빛을 보니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를 쳐다보며 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그걸 믿으셨어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데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자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심장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불을 껐는데도 눈이 말똥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집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하고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고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을 보는데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 사기당한 할머니래. 그런 말이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꾸 밖에 나가자 했습니다.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이라도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다 바보라고 할 거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착하고 믿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억지로 딸 손에 이끌려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누가 내 얼굴을 볼까 겁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나도 당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정말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손주가 사고 났다 해서 돈 보냈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속았어요. 옆자리 다른 할머니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나도 그래요.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 쳤다 해서 돈 보냈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라 사기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경찰서에 가보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두려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돼주었습니다. 복지관 강당 한쪽에서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똑바로 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저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곧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줄 사회복지사 민지윤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민지윤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그녀는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글씨가 떴습니다. 이게 최근 신고된 사례들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름 없는 피해자 목록이 화면 가득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들 새벽에 전화를 받으셨고 가족 목소리를 사칭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송금은 3번에 나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맞아, 나도 3번 했어. 나도 그래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저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어갔습니다. 사기꾼들은 반복된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바뀌며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날 통화할 때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글쎄, 목소리가 좀 쉬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훈이는 평소 저를 할매라 부르는데 그날은 계속 할머니라 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중요한 단서예요. 목소리 변조가 완벽하지는 않았네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작은 차이가 사람을 잡는 증거가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그저 수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작은 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빙 둘러 있었습니다. 앞에는 주전자와 보리차가 놓였습니다. 첫 번째로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손주 핑계로 돈 보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다음은 이 할머니였습니다. 전 손녀가 임신했다고 해서 병원비 준다고 했죠. 최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회사에서 실수했다고 600만 원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제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했을 뿐이에요. 나쁜 건 사기꾼들이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에 쌓인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았습니다. 민 씨는 우리 얘기를 들으며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다 같은 패턴입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ATM 근처 3번 송금. 그 말에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 잡을 수도 있나요?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기꾼에게 당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훈 씨는 피해 사례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지도에 피해 사례 지역들을 점들로 찍었습니다. 보세요, 다 같은 지역이에요. 우리는 고개를 모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같은 동네 은행,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저 시간대에 이상한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민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택배 기사였어요. 은행 ATM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 직후마다 그 사람 주변에서 누군가 봉투를 들고 나왔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증언입니다. 경찰에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복지관에 왔습니다. 형사 2명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택배 기사 신원이 확인했고 그를 통해 윗선을 추적 중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였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조직은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잡으려면 여러분 협조가 필요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 씨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날 새벽 송금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순자 씨, 정말 괜찮아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잃을 만큼 잃었고 더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가 잡고 싶습니다. 형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민 씨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기꾼들이 다시 전화를 걸면 처음엔 속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만날 약속을 잡는 거죠. 그때 경찰이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겁이 났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분노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입술을 꽉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이들은 같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데 우리는 서로 불안하게 눈을 마주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눈치챈 걸 알아버린 건 아닐까? 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먼저 연락을 한다고요?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사건 당일에 사용된 그 번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해결이 잘 됐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 그 번호로 전화를 건다니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더는 당하기만 하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곁에 있겠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민 씨가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작은 방 안 공기가 무거졌고 형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거시면 그 다음은 저희가 행동합니다. 제 손에 핸드폰이 쥐어졌습니다. 작고 낡은 폰이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온몸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 신호가 갔습니다. 그 몇 초가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똑같이 변조된 소리였습니다. 나야 할머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지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잘 해결은 됐니?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 또 급한 일이 생겼었어요. 그 말에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눌렀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합의도 못했고 친구는 여전히 병원에 있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100만 원만 있으면, 아니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직접 줄 테니 얼굴을 보고 싶구나.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곧 대답이 들렸습니다. 정말이세요? 직접이요? 그래,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 은행으로 갈게요. 저는 알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의자가 덜컥거릴 만큼 다리도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은행 근처는 어둡고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고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경찰들도 미리 주변에 숨어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후드티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돈 가져오셨어요? 목소리는 지훈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다리가 순간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주체할 수 없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뒤에서 경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순간 남자가 놀라서 움찔했고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형사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의 팔을 꺾고 제압했습니다. 으악 뭐예요? 놓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찰이 남자를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민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기꾼은 곧바로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도 경찰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몹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형사가 제게 자리에 앉으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펜을 쥐기 힘들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상황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상황을 모두 진술하고 나니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뒤 붙잡힌 남자가 조사실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 집 주소며 가족 이름까지 알았지?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다 인터넷에 있어요. 손주가 올린 사진 보면 다 알 수 있죠. 할머니 집에서 밥 먹었다. 그런 글 하나면 충분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훈이가 올린 사진 때문에 남자가 또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쉽죠. 영상 몇 개만 있으면 똑같이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 좋잖아요. 저는 충격에 말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수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전국 단위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단위라니요? 형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화살표와 이름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전화 거는 사람, 돈 받는 사람, 통장 만드는 사람, 빼돌리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할머니 사건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일이 이렇게 큰 조직 속 하나의 사건이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검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증언이 필요합니다. 법정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법정에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경험이 재판에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법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결심도 생겼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당한 게 헛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법정에 선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떨린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법정 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재판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무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검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해자 김순자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제 손주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조차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3번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손주 목소리와 정말 똑같았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숨소리, 말투까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부르는 호칭은 달랐습니다. 그땐 너무 급해서 눈치 못 챘습니다. 법정은 이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더 할 말 있습니까? 사기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범들은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공범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숫자로 된 형량뿐이었지만 제겐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웠다.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450만 원 중 겨우 1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되찾았다는 걸 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 자존심을,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끼리 모임을 가졌고 작은 모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새벽 전화 방지단. 매주 수요일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보리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나한테도 전화 왔어. 아들이라길래 바로 끊었지. 잘하셨어요. 저도 어제 그런 전화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임은 커졌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겼습니다. 전국 모임 대표들이 모여 사기 수법을 공유했습니다. 예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경찰도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나오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가네. 저는 바빠졌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방교육, 화요일에는 라디오 방송, 금요일에는 경찰서 자료 제작,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보다 더 바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니까 덜 외롭구나. 그날 새벽 3시에 울린 전화는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이 많았을 뿐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그런 전화가 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첫째, 숨을 고르십시오. 둘째, 전화를 끊으십시오. 셋째, 가족에게 확인하십시오. 넷째,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사기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자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그런 걸 믿으셨어요? 그런 말 대신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